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같이 확인을 했을 때도 중립 구간에서 두려운 구간으로 내려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30대 그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온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현재로서는 2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되어 간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시다시피 밤 사이에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의 폭이 생각보다도 더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금은 무언가의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조금은 위축돼서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시가총액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시장 전반에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락의 폭이 생각보다도 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인지 시가총액도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3조 달러를 육박하던 시가총액이었는데 그 사이에 2조 9천억 달러대까지 훅 내려앉은 모습이 나타났죠. 이거를 또 24시간 동안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분명히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3조 달러를 조금이지만 웃도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 사이에만 1,000억 달러 가깝게 폭삭 주저앉았다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도 시가총액은 1% 넘게 거의 2% 가깝게 빠졌다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관들은 또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ETF 통해서 자금 흐름 같이 볼 텐데요. 현재 시간으로는 1월 23일 지난 금요일에 집계가 마감된 ETF 자금 흐름 보고 있으십니다. 비트코인은 1억 400만 달러가 유출됐고요. 이더리움도 4,200만 달러가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ETF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날 유입이 됐는지 유출됐는지보다도 연속적인 흐름이 나타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왔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유출세가 이어진 모습이 확인이 되죠. 여기에서 기관들의 자금이 지금 지속적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우리 시장에는 조금 더 하방 압력을 가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의 관심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만큼 우리도 지금 신규 매수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 전략들 세워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ETF 자금 흐름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요인들 만나봤으니까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밑으로 내림세를 대부분이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도 1.83% 하락하면서 현재는 87,000달러대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늘의 코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사이에 이보다도 더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침에도 86,000달러대였는데 그거보다는 소폭의 반등은 나왔다라는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그 반등이 앞으로의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3%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2.94% 하락하면서 현재는 2,800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XRP도 마찬가지로 1.5% 하락, 솔라나도 3% 넘게 4% 가깝게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솔라나가 조금 더 짙은 빨간색을 띠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약간의 반등은 나타났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밈코인단에서도 지금 1% 넘는 하락률은 나타나고 있지만 아침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눌려 있는 거는 맞지만 그 안에서도 올라가려고 조금 힘을 내는 무언가의 용기를 내는 듯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내일의 코인 통해서 꼭 확인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과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50분 동안 여러분에게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을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라고 느끼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더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라고 정보방의 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갈 예정인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도 시장이 확 변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만큼 전문가님 통해서 꼭 실시간 대응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태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크립토에서 현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차태현이라고 하고요. 자, 이번 주도 한번 정말 어려운 시장이 좀 시작이 됐지만 지난주처럼 올라가는 모습도 보일 거고 결국 이 하락이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한번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이 하락을 어떻게 좀 이겨나가야 할지 이런 것들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하락은 또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어김없이 오름세가 찾아오기도 하죠. 그 후에 나타날 오름세를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미리 조금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이 시점에 어떤 대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이슈들을 조금 앞두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볼 건 아무래도 FOMC가 네, 아닐까 맞습니다. 싶어요. 근데 결과는 사실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느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결국에 금리 동결 확률이 매우 높은 건 맞지만 그 이후에 발표될 파월 연준 의장의 어쨌든 마지막 그 기자회견도 저는 거기에서 좀 많은 힌트가 나올 것 같고 거기서 매파적인 발언일지 비둘기적인 발언일지 네. 이거 하나만으로 시장 분위기가 금리 동결과 다르게 움직이지 않을 우리가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뭔가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와주길 사실 시장은 기대를 맞죠.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약간이라도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나와주는 거라면 상반기 동안에 무언가의 좀 확실한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연에 한 번에서 두 번이 아니라 두 번에서 세 번, 많게는 네 번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새벽에 발표될 파월의 기자회견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이벤트 같은데 일단은 현지 시간으로 27일에서 2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새벽 4시입니다. FOMC의 미팅이 있고 일단 발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금리 결정 발표 여기서는 우리가 작년에 발표했던 그런 점도표와 똑같이 금리 동결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금리 동결 확률이 이렇게 높은데 우리가 그러면 FOMC에 집중을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파월의 기자회견입니다. 여기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힌트를 지난번에도 주기도 했었고 실제로 파월이 비둘기파 발언 하나만으로도 시장의 랠리를 보여줬던 적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FOMC에 충분히 기대를 걸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크로 이벤트 중에 이 패드가 크립토 가격에 직접적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이벤트에서 CPI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PC, PPI보다도 우리가 FOMC가 정말 큰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발표될 FOMC 한번 집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FOMC 우리 시간으로 29일 새벽 4시에 파월 의장이 입을 열게 됩니다. 이때 결과가 발표되면서 파월 의장은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시장의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바라는 건 매 파월이 아니라 비둘기 파월이겠죠. 과연 비둘기적인 면모를 조금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가져보고는 싶은데 여기에 또 너무 많은 기대를 가져갔다가는 실망 매물이 또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죠. 무언가의 예측성으로 시장을 대하기보다는 확실히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듣고 그 다음에 시장이 또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지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움직임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실시간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라고도 하지만 이 파월 의장의 말에 따라서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그 다음에 해석이 나온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것도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새벽에 어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이를 통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까지 싹 정리해서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FOMC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어떤 부분을 또 눈여겨보면 좋을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무언가의 지표가 발표됐고 이번 맞습니다. 주에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에 조금 많은 영향을 주게 될까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차피 지난주 금요일 날 PC가 발표가 됐고 네. 연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지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번 주가 PC 지표랑 결합돼서 FOMC가 발표되고 금요일 날 발표될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본다면은 네. 이번 한 주가 가장 매크로적으로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을 마무리하는 주라서 사실 좀 유종의미를 거뒀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이게 좀 우리 바람다로 나와줄까 싶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규제 측면에서도 너무 왈가왈부 말이 많잖아요.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뭐 계속 크립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클라리티 법안이 계속해서 무기한 연장이 되기도 했지만 27일에서 30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순간이 왔고 여기서 이것이 조금만 통과가 된다면 뭐 FOMC도 그냥 평탄하게 지나갈 거고 그럼 이 시장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걱정할 만한 것은 없어지기 때문에 27일에 30일 우리는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규제 측면에서는 CFTC 지금 디지털 상품 규제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근데 이렇게만 된다면 사실 우리가 기관 유입이나 이런 것들 알트코인이 큰 상승을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장 이런 것들도 우리가 랠리가 빨리 오게 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27일, 30일이 아니라 지연이 된다면 규제 불확실성 그리고 단기 변동성은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PC 같은 경우는 뭐 컨센대로 수치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 이번 주에 우리가 생산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규제 측면에서 이번 주에는 꼭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방안인 거죠. 그래서 이번 주 27일에서 30일 사이에 다시 한번 이런 클라리티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그냥 또 무기한 연장이 된다면 우리가 이번 달은 큰 상승을 바라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사실 실망으로 바뀐 지는 조금 된 것 같기는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더 하락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내려갈 만큼은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런 기간들이 또 픽스가 된 만큼 이런 기간이 한 번 더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한 실망 매물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가 사람인지라 뭔가 기대를 맞죠. 안 한다 해도 결국에는 또 실망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해서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무언가의 구체적인 얘기가 하나라도 나와준다면 상승 명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조금이나마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조금 만나볼 수 있을 이번 주에 짚어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하나로 딱 요약을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번 주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FOMC 이번 주에 딱 하나라고 정하기 어려운 게 FOMC 우리가 또 클라리티 법안 이야기도 있고 네. 더군다나 또 지금 미국 정부 셧다운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한 가지가 아니라 조금 많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변동성도 굉장히 클 거고 네. 또 우리가 하나하나 전부 다 챙겨보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한 가지 그냥 한 화면으로 여러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현재 지금 규제 리스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클라리티 법안입니다. 27일에서 30일 사이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 시장은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 정부 셧다운 확률이 지난번은 합의가 어떻게든 이루어졌지만 이번 달에도 지금 75%나 되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과연 우리가 셧다운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발표됐던 그 지표들도 계속해서 지금 연기가 되면서 문제가 됐었던 상황인데 우리가 셧다운 기간 동안이면은 결국에 클라리티 자체도 지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또 셧다운이 통과가 되는지 예산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이슈로는 지금 다보스 WF 토크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아시안 시장의 규제 변화입니다.
현재 지금 한국의 우리가 포지티브한 정책들, 뭐 지난주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뭐 코스닥을 부흥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우리 뭐 한국 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뭐 일본에서는 지금 바이빗 지금 세계 3대 거래소인 해외 거래소 중에 하나인 바이비트가 철수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가지의 이슈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좋은 것들 다 합쳐서 이번 주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 딱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1월을 조금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들 챙겨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일주일에 딱 하루 이때만 출연을 하시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통찰력이 참 마음에 드는데 이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볼 수 있는 방법 없나? 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차태현 전문가님의 24시간 동안의 대응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적인 측면에서의 이슈들도 꼭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을 조금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해 봤는데 앞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지 우리만의 상승 시나리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우선적으로는 파월 의장이 우리를 조금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둘기 파월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지금 1순위로 놓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아무래도 우리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FOMC 당일 금리 인하 직전에도 시장이 많이 오르는 것을 경험을 했지만 네. 우리가 FOMC 당일 그 새벽에 발표됐던 우리 연준 의장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시장이 급등했었던 그런 경험도 우리가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네. 이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매우 이번 주에는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의장의 비둘기 발언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재점화가 된다면 저는 이 시장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상관없이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주 FOMC 발언이나 이후에 발표될 이번 주 뭐 PPI 그리고 그 다음 CPI 데이터가 예상보다 또 약하게 나온다면 이번 발언에 합쳐져서 1회에서 2회가 아니라 3회에서 4회까지도 다시 한번 인하될 확률이 7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랠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이번 주의 첫 번째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인물이 이 파월 의장 하나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꾸만 폭탄을 투하한단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쪽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현재 이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크립토 친화 정책이 구체화되느냐 마느냐입니다. 우리가 클래리티 법안도 지금 지난번 셧다운 때문에 미뤄지기도 했고 지금 현재 상원에서도 계속 무기한 연장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 지금 정해져 있는 27일에서 30일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이게 발표가 된다면 정치적 내러티브도 폭발을 할 거고 이 단기적인 심리 이거 하나만으로도 100K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는 만큼 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클래리티 법안을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결국에는 또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어떤 거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 딱 그냥 이제 한 3개 정도만 더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 기관 ETF가 순이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우리가 최근 2주에서 3주 동안 유입이 주춤했었는데 네. 지금 뭐 블랙록 그리고 피델리티 등 우리가 메이저 ETF에서 대규모 유입이 그냥 우리가 다시 뭐 3일에서 4일 정도 연이어서 유입이 시작이 된다면은 이 공급 압박이나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 포모라는 이 심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슈가 많은 만큼 기관들 ETF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숏스퀴즈 그리고 기술적인 브레이크아웃 돌파입니다. 현재 우리가 뭐 89에서 90K에서 횡보를 하다가 새벽에 뭐 86K, 87K까지도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 내려오면서 우리가 롱스퀴즈도 보여준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다시 한번 나왔으면은 상승할 만한 그런 우리가 연료를 충전을 했다. 이 아래에 있는 물량들 흡수하면서 기관들이 그 물량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90K라는 선이 현재 계속해서 우리한테 저항이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네. 이것만 돌파한다면 OI에서 지금 당장 많이 쌓여있는 숏 포지션은 대규모 청산 효과가 일어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숏스퀴즈 이것도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기술적인 이슈로. 다섯 번째는 글로벌 매크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우리가 FOMC 그리고 뭐 PPI
결국에는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달러 약세만 동반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얘 하나만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될 이 매크로 이슈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조금 충족해 봐야 되는지 상승 시나리오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5가지로 콕 집어서 말씀해주고 있으시니까 하나하나 여러분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시고 이거 충족했구나, 이거는 아직 멀었구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을 조금 겉에서부터 둘러봤기 때문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차트 흐름부터 같이 한번 짚어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이 이 자료를 준비해 오실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시장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급변했는데 전문가님이 바라보시기엔 아직은 뭐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걱정스러울까요? 저는 아직까지도 저는 그래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같이 또 차트 이미지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시장이 이 위치에 있었을 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결국 여기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만큼 지난 새벽에도 꽤 좋은 움직임을 기대를 했지만 결국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뭐 이런 차트의 움직임을 만들기도 했었죠. 근데 결국에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현재 4시간 차트를 바라본다면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지지 나오는 이 구간에는 충분히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딱히 걱정할 게 저는 없을 것 같고 지난주와 의견은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하락한 움직임이기도 하고 87K 현재 이 라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림이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는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이 뭐 큰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이번 주는 월요일 날 이렇게 하락이 나온 만큼 당장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등을 조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7K에서 반등을 해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반대로 가능성도 열어두기는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뭐 여기를 이탈하면 이거는 조금 빼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라인이 있을까요? 결국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심리적 지지선이 85K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라운드 비교 가격이기도 하고 결국에 한 번 하락이 나오고 나서 몇 번이나 지지가 나왔던 이 85K이기 때문에 현재 85,000달러가 비트코인이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리스크를 좀 더는 그런 시기여야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85K에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으시기는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만하다라고는 보시지만 만약에 85K도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면 그때는 조금 우리가 전략을 수정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때에 맞는 또 실시간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트코인이 먼저 일단 반등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네, 이더리움도 같이 갈 텐데 이더리움만 놓고 보면 어떻게 좀 볼까요? 현재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랑 되게 비슷한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더리움 4시간 차트를 지금 보면은 현재 이 4시간 차트에서 이 박스 여기를 어떻게 채우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데 결국에 새벽에 하락이 나오면서 이 박스는 결국에 채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던 유동성 공백 또한 채워졌고 그래서 28K 2.8K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당장 하락을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기대할 만한 선이고 여기에서 지금 내려오면서 만들어놨던 이 공백들 이거를 헌팅하는 게 이더리움한테는 가장 큰 먼저 임무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되면은 지금 뭐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춘 상태니까 저는 현재 이 3,080불 정도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반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다만 이 전제 조건은 우리가 오늘 만들어놨던 저점 2.8K 여기는 절대 이탈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를 이탈을 한다면은 이것도 이더리움도 당분간은 정말 현재 저점 지난번에 2,700달러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2,5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저점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더리움이 저는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관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밑에 형성되어 있는 무언가에 떠 있는 구간을 조금 메워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지금 나타나는 하락으로 오히려 건전한 상승을 이뤄낼 발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발판만 만들어 놓고 밑으로 내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 내려가는 정도를 따져볼 수 있는 게 2,800달러가 될 것 같은데
같은데요. 여기에서 딛고 올라설 수 있는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지 꼭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솔라나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하면 이제 솔라나밖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역시나 뭐 장기적으로는 너무나도 괜찮겠지만 지금 네, 단기적으로 손실 보시는 분들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솔라나가 정말 저는 그래도 코인을 봤을 때는 되게 괜찮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재 이 시장 상황을 결국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코인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자체는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이나 저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이 시장이 눌리는 만큼 우리가 지금 솔라나 그리고 다른 코인들도 현재 어디까지 빠질 것이고 또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나올 것인지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현재 솔라나가 지금 자리에서 뭐 당연히 반등이 바로 나와준다면 좋겠지만 현재 날봉 기준 차트에서 봤을 때는 이 직전 저점을 먹어주는 것이 지금 당장에선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좀 더 많은 돈이랑 그리고 뭐 좀 더 많은 기관들이 필요한데 현재 기관이나 그리고 고래들의 흐름, 현금 이런 추이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순매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 이것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 현재 이 저점은 이탈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116달러 115달러 정도까지만 오더라도 솔라나는 충분히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온다면은 여기서 반등이 시작된다면은 저 뭐 170불, 뭐 180불 상승한다는 솔라나 이 관점은 변함이 없지만 결국에 지금 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111달러인 것 같습니다. 솔라나는. 오, 111달러가 오히려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와서 111달러가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은 네. 솔라나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상승을 바라보기보단 하락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솔라나는 지금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21달러 선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반등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유동성을 더 많이 확보하고 올라가는 게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115에서 116달러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뚫고 111달러 선까지 내려가는 경우에는 그때는 조금 추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런 의견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이저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XRP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는 조금 다른 메이저들이랑 추세가 다르게 밑으로 많이 맞습니다. 내려가는 모습이잖아요. 네. 이어질까요? 아니면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좀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이더리움 가격대 중에서 꼭 찍어줬으면 하는 가격대가 1.8달러 부근이었는데 현재 뭐 지금 우리가 아침에 하락을 바라봤을 때도 리플이 1.8불 초반까지도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현재 리플은 저는 뭐 당장 나올 수 있는 하락은 전부 다 나온 것 같고 오. 그래서 리플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여기서 지금 반등이 한번 계속 나오고 지금 이 직전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와준다면은 우리는 이 하락을 시작을 했던 1.9달러 2달러대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 지금 당장 이 저점에서 이 반등이 시작이 되고 이 직전 저점, 이 신저점을 갱신하냐 안 하느냐 이거를 좀 집중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우리가 큰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당장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거 더 빠질 것 같다, 더 하락할 것 같다라는 이런 걱정은 당장은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XRP 그래도 보유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사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여태까지 정말 많이 내려왔죠.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는 게 전문가님의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딛고 일어나는 모습만 나타나주면 상방으로 더 많이 열려있는 만큼 XRP 여태까지 잘 참아오신 것처럼 조바심 조금 내려두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메이저 코인들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장 전반에 하락이 나타나는 만큼 어디를 이탈하면 안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다 반등이 나타난다면 그 위로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궁금해지시겠죠. 그에 대한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 교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 통해서 실전 매매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조금 중점을 맞춰서 같이 한번 교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최근에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 이와 네, 관련된 맞습니다. 얘기들을 들어봤었는데 지난번이 심화 과정이었단 말이죠. 네. 이번엔 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심화에 또 심화를 거듭할까요?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활용했던 지지 저항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지지 저항은 어느 정도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서 지지 저항 그리고 지금 오늘 배울 것들을 좀 같이 활용하면서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지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지지와 저항은 어디서 생길까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할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지지와 저항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지 저항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현재 기관들의 주문이 몰린 구역 그러니까 이런 저항이나 이런 지지 이런 구간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보통 주문이 몰리는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지지와 저항은 결국에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탈을 하면은 뭐 당연히 저항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여기가 지지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기 때문에 현재 지지와 저항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알고 한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이 다음 내용을 먼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지지와 저항이 결국에 생기는 이런 구간들은 최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부딪혀야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차트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때 고점과 저점이 우리가 만들어질 때 결국에 이런 데가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 생기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여기서 만약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지지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구간들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저항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저항 이거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여기서도 보이는 것 같이 결국에 지지가 나오고 나서 여기 상승이 더 나왔으면 좋겠지만 결국에 이런 식으로 또 추세가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항이었던 부분이 지지로 바뀌는 구간 혹은 지지였던 구간이 이탈을 하고 나서 저항으로 바뀌는 구간 이런 구간들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돌려보면서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지지였던 구간 저항이었던 구간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지지가 되는 거고 이런 구간들 지지였던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저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이 바뀌는 구간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우리가 지난번 그리고 지지난번에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전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오늘은 우리가 지지와 저항에서 발생을 하는 오더블럭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더블럭이라는 거는 결국에 가장 강력한 지지와 저항의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 우리가 지지를 작용을 했을 때 여기서 생기는 캔들을 우리가 오더블럭 그러니까 기관들이 주문을 많이 넣는 그런 캔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구간들 우리가 데일리 타임에서 보면은 뭐 날봉에서도 보면 만들어지는 캔들이고 우리가 15분 캔들에서도 보이는 캔들인데 결국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하는 오더블럭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 우리가 상승을 할 때 여기 있죠 여러분들 고점과 저점이 갱신됐는데도 이 저점이 갱신됐을 때 이런 자리에서 보통 브릿지 오비가 만들어지는데 마지막 하락 캔들 직전 구간에서 여기서 하락을 하고 나서 캔들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크게 먹고 왔다 그럼 이게 보통 여러분들 매수 오더블럭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격이 다시 올라갈 때 여기로 가격이 되돌림이 나오면은 정말 좋은 진입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지지 역할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여러분들 이런 매수 오더블럭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매도측 오더블럭 그러니까 마지막 상승 캔들 직전 구간 우리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이렇게 한번 이 캔들을 먹으면서 하락이 나올 때 이러면 여기가 매도 오더블럭이 되는 거죠. 가격이 다시 내려갈 때 강한 저항 역할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가 꽤 큰 저항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강력하냐 매수나 매도나 이 오더블럭이 왜 강력하냐라고 했을 때 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고래들 덩치가 큰 사람들의 대량 주문이 쌓인 곳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 매우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더블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좀 체크를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런 식으로 추세가 하나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런 구간들, 마지막 이런 변곡 구간, 여기서 직전 이 캔들보다 더 큰 움직임으로 마감이 됐고, 여기서 큰 캔들이 하나가 나온다면은 보통 여기서 우리가 매도 측,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던 베어리시한 오비가 완성이 되죠. 그럼 우리가 차트가 진행이 됐을 때 결국에 차트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추세를 이야기를 했을 때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런 하락 차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방향이 나오고 되돌림 이 구간,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면은 매도 촉 포지션을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것, 그러면은 테이크 프로핏, 결국에 익절가는 이런 저점이 될 수가 있고 혹은 더 밑에 있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매수축이랑 매도축이랑 여러분들 발동하는 것이 그냥 조금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 매도축은 우리가 하락 직전에 이런 구간에서 오비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면은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는 진입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그럼 결국에 매수 포지션은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이런 구간들, 여기서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럼 여기가 우리가 진입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되돌림, 그러니까 되돌림 올 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그런 캔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만큼 이런 오더블럭 같은 거는 우리가 지지 그리고 저항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캔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 지지랑 저항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여기는 뭐 떨어질 거야, 여기는 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캔들을, 오더블럭이라는 이 캔들 하나만 더 찾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지 저항에서 조금 더 우리가 확률이 높은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더블럭 예시 차트를 또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매도 측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런 포인트, 이런 구간들, 이런 변곡 구간에서 이런 캔들, 결국에 얘가 추후에 계속해서 이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더블럭은 여러분들 기관이 대량으로 샀고 대량으로 팔았던 흔적, 이게 매수축 포지션에서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우리가 이거는 매도 측 포지션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지와 저항에서 이렇게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되돌림이 이 구간까지 만약에 나왔다, 되돌림이 구역까지 매수단, 매도단 이 구역까지 되돌림이 왔다면 반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부터 반등이 시작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오더블럭이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지지와 저항 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또 이거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결국 FVG, 페어밸류 갭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 이런 것들 많이 볼 텐데, 우리가 이 차트에서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이런 장대 양봉이나 음봉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구간들은 보통 많이 비어 있는 구간들이에요. 왜? 한 번에 가격 체결이 우르르 떨어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래가 몇 번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동성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매매할 때 활용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페어밸류 갭, 시장이 채우고 싶어하는 빈 공간입니다. 결국에 유동성, 결국 이 유동성이 비어있는 이런 공간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시장에서 채우고 싶어하고 우리는 이거를 매매 활용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FVG, 급등 그리고 급락으로 생긴 3개 이상의 갭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간들 여러분들이 한 번에 여기만 이야기, 뭐 여기를 이야기해도 좋고 여기를 이야기해도 좋은데, 이런 구간들 하나, 2개,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FVG라고 표현을 한다. 시장,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불균형, 임밸런스를 되게 싫어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가더라도 기관들은 이 FVG를 채우러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서도 뭐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차트에서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베어리시 FVG,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이런 캔들, 이런 구간들을 결국에 채우고 나서 내려가는 것.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임밸런스, 여기서도 상승이 나오고 나서 빠지는 것들. 그래서 시장은 이런 빈 공간들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기관들의
포지션 진입하는 그런 엔트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많이 체크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사실 여기서 우리가 FVG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먼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런 구간들이 이 시장들이 되게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구간들인 거예요. 이런 구간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구간들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도 되돌림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여기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여기서도 보면 결국에 상승이 나오다가도 여기 비어있는 이 빈 공간 때문에 결국에 다시 한번 풀백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그대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에 하락이 이런 변곡에서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채우는 움직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장대 이런 구간들만 사실 체크해놓고 우리가 포지션 진입 엔트리를 잡아도 꽤 괜찮은 승률의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찾지?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포지션이 변곡되는 부분에서 보통 FVG와 OB가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보면은 포지션 변곡되는 이 구간 오더블럭 부근까지도 올라오고 여기 있는 이 FVG까지도 먹고 내려오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꼭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고, 그럼 여기서도 봤을 때 차트가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언젠가 이 비어있는 이 갭, 이 빈 공간을 채우러 내려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식별을 하려면은 이런 변곡 부근에 있는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앞에서 배웠던 오더블럭이랑 FVG를 가지고 어떻게 진입을 하면 좋을지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 구조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배웠죠, 여러분들. 여기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추세가 전환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먼저 하나의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오더블럭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변곡 구간, 이런 추세가 바뀌기 직전 구간에서 보통 오더블럭이 많이 식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변곡 구간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가장 최근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런 구간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가장 좋은 엔트리가 될 거고, 오비 안에서 우리가 FVG나 옌밸런스가 겹친다면은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의 확률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 OB 그리고 FVG에 대한 예시 차트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이런 구간들입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이런 구간들 결국에 이 변곡 이런 자리에서 이런 갭을 띄우면서 OB 그리고 FVG까지, 여기서도 보면은 OB 그리고 FVG 여기선 아직까지 오지 않았지만 추후에 여기가 한 번도 건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엔트리 진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가 진행이 됐을 때, 그리고 이런 구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건 매수 측이라고 봤을 때 매도 측에서 바라보면 결국 이런 구간들 있죠. 여기가 OB 그리고 FVG 이런 구간들이 왔을 때 결국에 다시 한번 매도 포지션이 진행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변곡점에서 오더블럭 그리고 FVG랑 같이 찾아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그냥 아무런 모를 듯보다는 충분히 승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지저항 그리고 오더블럭 활용에 대한 이 체크리스트를 이야기를 하자면, 상위 타임 프레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5분 차트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1시간 차트 그리고 뭐 4시간 차트에서 오더블럭과 FVG를 먼저 찾아보시고, 가격이 이 오더블럭으로 왔을 때 여기로 왔다 하면은 우리가 캔들의 반전 신호를 기다리는 거고, 반전 신호란 거는 우리가 이 추세가 변경되는 순간, 그래서 손절은 오더블럭 구역 밖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여기로 잡는 것이 아니라 살짝 밑에, 그래서 횡보에서는 사실 이 오더블럭의 신뢰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추세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 연습은 최근 차트 10개, 뭐 10개, 5개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오비를 찾고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런 손익비자들이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딱 여러분들 여기까지고, 오더블럭 그리고 FVG가 조금 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오더블록과 FVG와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내가 혼자서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는데 어렵다라고 느끼신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더 자세한 내용들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욱더 실전으로 들어가서 전문가님은 어떤 코인에 눈을 두고 있으신지 히든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것부터 같이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지난주에 제가 공유드렸던 스토리코인, 뭐 날봉 기준으로도 꽤 좋은 움직임이었고 현재 뭐 4시간 차트 기준으로도 나쁘진 않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뭐 하락이 나왔을 때 당연히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리면서 하락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 여기 있는 이 유동성 공백을 채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충분히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 구간을 다 채우고 나서 정말 우리가 괄목할 만한 그런 괜찮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스토리를 보유하신 분들 여기를 지금 채우고 있는 이 과정을 조금 지켜보시면 되고, 추가적인 브리핑은 현재 우리가 정보방에서 드리고 있으니 정보방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히든코인은 노미아입니다. 현재 티커는 NOMKRW,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노미아 코인인데, 현재 이 코인 자체의 움직임도 보면은 제가 추세가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세가 진행이 되고 나서 이 직전 저점을 잡아먹고 현재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 근데 여기서 횡보 나왔을 때 의미 없는 횡보가 좀 아니라 이런 구간들 있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런 FVG 그리고 오더블럭, 이게 중첩된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코인 노미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히든코인부터 오늘의 새로운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까지 딱 접목시켜 볼 수 있는 차트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요. 앞으로 상방으로 더 열려있다라고 보시는 만큼 더 자세한 실시간 대응 전략들 꼭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